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어젯밤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난 산불이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어제 대형 산불이 났던 충남 예산군 대술면 일대 주민들도 새벽에 다시 한번 대피한 상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먼저 함양 산불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일대 산에서 불이 시작된 건 어젯밤 9시 10분쯤입니다. 산림당국이 빠르게 야간 진화 작업을 벌이면서 어젯밤 11시만 해도 진화율이 70% 정도였는데요. 새벽부터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진화율이 급격히 떨어졌고 28%까지 내려오자 새벽 4시쯤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인근 주민 32명도 마을회관으로 대피한 상태인데요. 산림당국은 일대에 비교적 강한 바람이 부는 데다 급경사 지형이라 야간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뒤 날이 밝는 대로 산림과 소방, 지자체 헬기 모두 13대를 현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네, 충남 예산에서 난 산불은 어제 주불이 잡혔다고 하는데 지금도 긴장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까? 네, 충남 예산군 대술면 송성리에서 난 대형 산불은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주불이 잡혔습니다. 이후 산림과 소방당국, 예산군은 장비 45대와 인력 160여 명을 투입해 밤새도록 잔불 정리 작업을 벌였는데요. 산림당국은 공식적으로 산불이 재발화한 건 아니지만 기존 영향구역 안에서 불씨가 바람에 계속 날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 51명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학교 등으로 대피한 상태라고 예산군은 밝혔습니다. 이들의 주거지로 불이 번져 내려오지 않도록 충남소방은 새벽 1시 10분쯤 관할소방서 모든 인력을 동원하는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해가 뜨는 대로 진화헬기도 투입해 민가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밤사이 곳곳에서 추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도심 인근 북한산에서 난 산불은 산림 450제곱미터를 태우고야 모두 꺼졌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어둠이 자리 잡은 산등성 한가운데 새빨간 불길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종로구 북한산 향로봉 구분응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야간 진화 작업 끝에 4시간 만에 꺼지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산불로 소실된 산림은 450제곱미터, 150평가량으로 추정됩니다. 불에 탄 비닐하우스가 앙상한 뼈대를 드러냈습니다. 밤 9시 반쯤 경기 광명시 노은사동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면서 인근 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다행히 산불은 금방 진화됐지만 최초 화재로 80대 남성이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었고 비닐하우스 3동이 완전히 탔습니다. 충남 당진에서는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리던 SUV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경찰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운전자인 4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SUV는 도랑에 빠졌습니다. 차는 완전히 한 대는 그냥 꼬꾸라졌고 한 대는 도로를 방해해갖고 그런 개인적인 가져갔고. 경찰은 부주의 사고라는 SUV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올겨울은 여느 해보다 산불이 더 잦은데요. 지난달 말에는 산불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이라 산림청 전 직원이 비상 근무하는 와중에 수장인 청장이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낸 겁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전남 광양, 충남 아산, 대전, 울산, 경기 포천 등등 불과 며칠 새 산불이 난 지역들입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영남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은 무려 120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7배가 넘고 10년 평균치와 비교해도 1.3배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월부터 시작이었던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올해는 열흘가량 앞당겼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경북과 대구, 울산, 부산에 내려진 산불 경보가 처음으로 경계 단계로 올라가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했습니다.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를
조기 가동했습니다. 대형 산불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하겠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말에는 영남 지역 건조주의보뿐 아니라 서해안 쪽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산불 위험이 더욱 커졌고 산림청의 모든 직원은 근무조에 따라 비상근무를 이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불 상황을 총지휘할 산림청 수장이 음주운전을 한 데다 사고까지 낸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표 제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위를 확인하자마자 직권 면직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도를 넘는 기강회의는 빠르게 정리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직권 면직된 김인호 산림청장은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승용차, 버스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주변 CCTV에는 사고 직전 김 청장이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칠 뻔한 아찔한 장면도 담겼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보행 신호가 켜지고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호를 무시한 검정색 승용차가 횡단보도 쪽으로 빠르게 달립니다. 깜짝 놀란 시민이 다급히 몸을 피합니다. 이 승용차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직권 면직된 김인호 산림청장이 몰던 차량입니다. 자칫 인명피해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사고 여파로 아수라장이 된 사거리에서 경찰, 소방관들이 다급하게 현장을 수습합니다. 김 청장이 몰던 승용차와 피해 차량이 찌그러지고 부서졌는데 떨어진 차량 범퍼는 사거리 앞 인도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김 청장이 몰던 승용차는 이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을 칠 뻔한 뒤 신호를 지키며 사거리에 진입한 승용차와 버스를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들도 여러 탑승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이 확인한 결과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없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소방 차량 한 대 그리고 경찰 차량들이 와서 현장에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행인들이 이제 좀 몰려 있었고 경찰은 일단 김 청장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버스 탑승객 중 다친 사람이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조사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 청장을 귀가 조치한 경찰은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새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하루도 안 돼 이걸 15%로 또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의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평소 주말과 달리 말을 하고 사저로 가지 않고 백악관에 머물며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대책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전날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며 직접 발표한 글로벌 관세 10%를 법적 최대치인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반미적인 대법원 결정을 철저히 검토했다며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 관세 부과 서명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예고한 대로 더 강력한 조치를 단행한 겁니다. Now I'll go the way I could have gone originally, which is even stronger than our original choice. To regulate trade and impose tariffs, more powerful and more crystal clear.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의 국제수지 적자 대응을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이후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관세율이 널뛰며 전 세계 무역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새 관세율 15%가 이전보다 높아지지만 역설적으로 중국은 상당한 관세 인하 효과를 보는 등 각국과 기업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800, 우리 돈 115만 원 이하 소액 소포의 관세를 유지하겠다며 별도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관세를 우회하거나 펜타닐 같은 위험물을 일반이 파는 데 악용되고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이번에도 국제비상경제권한법 2파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법적 제동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세 장벽을 더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법부를 향한 무력 시위 같다며 저가 수입품 세금 회피 구멍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미국 민주당 대권 잠룡들은 관세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지만 세계 경제 불확실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지한디 기자입니다. 미국 야권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들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트럼프 정부가 걷어간 불법 관세를 즉각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SNS를 통해 이제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으로 가져간 돈을 이자와 함께 환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백악관에 직접 청구서를 보내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관세 탓에 물가가 치솟아 주민들의 피해가 커졌다며 일리노이주 510만 가구에 총 86억 달러, 우리 돈 약 12조 4천여억 원을 환불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결국 트럼프 관세가 미국인 가정에 대한 공격임이 확인됐다며 새로운 10% 관세와 대체 관세 추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견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ngress has the ultimate authority to undo the tariffs that Trump had imposed a year ago and the tariffs that Trump has imposed today. And we hope our Republican colleagues will join with us in rejecting these tariffs. 외신들은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큰 타격을 입혔다며 미국의 무역 정책에 적응해야 하는 세계 시장에도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But I think in the longer term, it still means new uncertainty. Because the White House has already answered that there are alternatives and President Trump can find other trade sections, other tariffs to impose those on his trading partners. 워싱턴 포스트는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중대한 좌절을 안겼다며 관세로 각국을 압박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던 트럼프의 구상도 동력을 잃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BBC도 대통령이 펜을 한번 휘둘러 세 자릿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다며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적 이미지에도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추진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나 연준 이사 해임 시도 등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법원이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잔드입니다. 트럼프 관세 전반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론도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BC 뉴스와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대법원의 관세 판결 직전인 지난 12일에서 17일 미국 성인 2,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4%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품 관세 정책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지지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습니다. 소득 수준과 성별, 연령대를 불문하고 트럼프 관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고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등 주요 인종 집단에서도 모두 부정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관세 인하 조건이었던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 입법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같이 했다고 강효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또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미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기업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도록 경제단체 등과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무력화됐지만 지난해 약속한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장 상호관세 대책 카드를 꺼낸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불확실성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가 무효화됐지만 투자 합의를 뒤집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품목관세가 여전히 유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곧장 대책 카드를 꺼내 압박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복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강력하게 메시지 내고 있고, 특히나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방식으로 보복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요구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세 카드가 약해진 상황을 틈타 각 나라가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 대법원이 상호관세 환급에 대한 언급을 내놓지 않으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그동안 낸 관세를 쉽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결국은 이의제기나 나중에 소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관세가 다시 급변하면서 불확실성에 휩싸인 기업들은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지만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후속 조치를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해선 미국 측과의 우호적 협의 관계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호관세 환급에 대한 기업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측 동향을 살피면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내일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업종별 영향과 대응 전략을 논의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과 임대 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자신의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규제로 전월세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 논평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택 매매 시장의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 가격도 안정된다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이슈가 정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곤 했는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관심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무려 28차례지만 그 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집값을 잡지 못했고 결국 문 전 대통령은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사실이 부각되며 여권 전체가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히게 된 건 문재인 정부의 흑역사로 남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부동산이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으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권 교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며 민주당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100여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민감한 부동산 이슈를 주도하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개 설전을 벌이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듭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최대 격전지에서 부동산 문제가 정부 여당의 불리한 이슈로 여겨질 수 있는데도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론도 일단 긍정적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과 주거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2%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도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 처리 등 투기 세력 척결에 나서는 등 지원 사격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망국적 부동산 문제 해결, 국민의 보편적 주거권 확보를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옹호를 그만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부동산이 더는 불리한 이슈로 작용하지 않을 거란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방선거가 100일 넘게 남은 만큼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평가 역시 동시에 나옵니다. 봄철 이사 수요가 늘고 부동산 시장이 정부 규제에 익숙해지게 될 경우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부동산 민심을 살피고 추가 대책을 준비하는 정부 여당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개혁 법안을 둘러싼 막바지 쟁점 조율에 나섭니다. 우선 검찰개혁 후속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정부 입법 예고를 앞두고 당론을 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청을 현재 검찰청처럼 3단 구조로 둘지와 검찰총장 명칭 유지 여부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 안팎의 절윤 요구에 응답하는 대신 내부 결속에 방점을 찍으면서 내홍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선 결집 후 확장 전략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초 쇄신안 발표에서 12.3 비상계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도 했는데 이후 명확한 윤자련 언급 주문엔 확답을 미뤘습니다. 그 사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등 친한계 상대 중징계가 단행됐습니다.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당 안팎에서 뺄셈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일각에선 강성 지지층 사이 반감이 큰 한 전 대표의 제명이 절윤 선언 관련 운신의 폭을 넓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중도나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게끔 좀 전략적인 인내라던가 전략적으로 유연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맞이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선고, 기대했던 절윤 선언은 없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며 반복되는 요구를 지도부 흔들기로 규정,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절연 요구에 응답하는 게 내란 프레임에 더 휘말릴 수 있다는 내부 판단과 함께 지지층 다잡기에 무게를 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내 반발이 큰 파급력이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실제 한 전 대표는 장 대표를 겨냥해 윤석열 세력의 숙주 끊어내야 한다고 직격했고 친한계와 일부 소장파도 힘을 보탰지만 장 대표의 말은 국민과 절연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 의원이 공개 비판에 가세하거나 요구 관철을 위한 획기적 승부수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방선거입니다. TK에선 중진 의원 등 출마 선언이 줄을 잇지만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중량감 있는 후보 구인난이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거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전혀 생각 없습니다. 이 당이 선거에 이길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지금 있는 상태가 아니고 개혁신당과의 선거연대 가능성도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무죄 추정 원칙 발언에 대해 재판 과정의 원칙일 뿐 정치적 책임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뜩이나 여당에 유리하다 평가되는 대통령 임기 첫 지방선거, 당명을 바꾸고 공천 등 쇄신을 강조하지만 그 정도로 민심을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 당명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 등으로 압축된 새 당명 후보군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당명은 이후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되는데 당은 3월 1일부터 새 당명을 내걸 수 있게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혜경 여사는 국빈으로 방한한 브라질 영부인인 잔자 룰라 다 시우바 여사와 경기 파주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아 친교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 여사는 어제 오후 룰라 여사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브라질 리우 카니발 아프리카의 영혼 삼바의 리듬이란 전시회를 관람했습니다. 김 여사는 룰라 여사가 삼바 축제의 유래와 의미를 설명하며 방문해달라고 하자 아쉬운 대로 오늘 여기에서 이 전시를 보게 돼 영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진 차담회에선 룰라 여사가 한국을 주제로 한 카니발 퍼레이드가 있었다고 하자 김 여사는 꼭 한번 가서 보고 싶다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내면서 조만간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코피 작전으로 불리는 제한적 타격이 거론되는데 이란은 굴복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을 둘러싼 중동 지역엔 핵협상 결렬 이후 미국의 전략자산이 대거 직결한 상태입니다. 이미 배치된 에이브러햄 링컨 핵추진 항공모함에 제럴드 포드함과 구축함 3척이 추가됐습니다. 전투기도 F-35와 F-22, 공중급유기 수십 대 등 120대 이상이 중동에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최장 보름간 시한을 주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린 상태입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이른바 코피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격투할 때 코피를 터뜨려 기선을 제압하듯 트럼프 일기 시절 북한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검토된 현재 타격 전략을 말합니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에 따라 정치적 타격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계올림픽 폐막 이후 국면 전환용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란은 가능한 합의안 초안을 며칠 안에 제시하겠다면서도 미국의 공격이 현실화하면 뺨이라도 때리겠다며 보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همان گونه که شما در مقابل سختی‌ها سرخم نکردید ما نیز در مقابل این مشکلات سرخم نخواهیم کرد. 미국이 이란 최고 지도자 제거와 정권 붕괴를 목표로 할 경우 전면전으로 장기화하고 중동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수위를 조절했던 지난해 12일 전쟁과 달리 이란이 강력한 반격에 나설 경우 미군도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란과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헤즈볼라 간부를 겨냥한 공습에 나서 최소 12명이 숨졌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는 28일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러시아 우랄 지역의 우드무르티아 공화국이 현지 시간 21일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고 러시아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알렉산드레 브레찰로프 우드무르티아 공화국 수장은 SNS에서 공화국 내 시설 한 곳이 키이우 정권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며 시설이 손상되고 인명피해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드무르티아 공화국 보건당국은 이 공격으로 최소 11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성명에서 자국에서 생산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플라밍고 미사일이 우드무르티아 공화국 남부 보트킨스크의 탄도미사일 제조 공장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레바논 동부 공습에 나서 최소 12명이 사망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레바논 동부 베카 계곡에서 현지 시간 20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해 24명이 다쳤다고 레바논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헤즈볼라 지휘본부 3곳을 공격해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 소속 여러 명을 제거했다고 밝혔고 레바논 보건부는 헤즈볼라 간부 8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문제가 미국의 통상 압박과 맞물리며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글이 보안 서류를 제출하면서 정부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산업 학계의 우려도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문제에 대해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또다시 다가왔습니다. 구글이 정부가 요구한 기한에 안보 처리 조건 일부를 수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류 검토의 시간이 필요해 최종 결론까지는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부터 구글이 줄기차게 지도 반출을 요청해도 안보 우려를 이유로 거절하던 정부가 이번에 망설이는 건 미국 행정부가 전면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거듭된 관세 협상 과정에서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관세 위험 피하려다가 IT 주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지도 반출을 허용했을 경우 공간정보 산업 전반의 주도권을 상실하며 입는 경제적 손실이 10년간 최대 197조 원에 달할 거란 살벌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총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를 해서 2035년 기준으로는 GDP의 2%, 4% 정도에 이를 정도로 큰 피해를 보이고 있고 국내 산업 위축과 해외 유출분이 가장 큰 피해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율주행 사업 등을 하는 국내 기업은 돈을 내고 지도 연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이런 이용료와 국외 라이선스 비용 등 로열티 유출 손실도 연간 최대 14조 원까지 추산됩니다. 국내 스타트 기업들이 API를 아무래도 인프라를 조성하거나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구글 API를 쓸 것 같은데 그런 걸 쓰는 순간부터 이제 계속 외화가 해외로 가는 거죠. 한번 종속되면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걸 다 들어야 돼요. 무엇보다 정부가 내세운 핵심 조건인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 요구에는 구글이 여전히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애플은 데이터 센터 설치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허용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애플이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는 데이터 센터는 현재 임대 형태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의 보안 점검과 사후 관리가 작동할 수 있는지 엄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인도에서 폐막한 인공지능 AI 임팩트 정상회의에 참가한 미국, 중국, 인도, 영국 등 86개 국가와 유럽연합 EU 등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견고한 AI 발전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선언문은 생성형 AI 등장을 기술 진화의 궤적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규정하고 AI의 잠재력은 인류 전체가 혜택을 공유할 때 비로소 가장 잘 실현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I의 에너지, 인프라,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음을 인식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AI 시스템 개발의 중요성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차단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첫 발을 뗐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면서도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등 각종 SNS에 과몰입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규제의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전면 차단하는 초강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With one law, we can protect Generation Alpha from being sucked into purgatory by predatory algorithms described by the man who created the feature as behavioral cocaine. 유럽에서도 이미 프랑스, 덴마크 등 10여 개 국가가 청소년 SNS 금지 법안을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이 불안, 우울 등 정서적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이버 괴롭힘, 범죄 노출 우려도 키운다고 지적합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성착취물, 인권 침해성 불법 정보들이 우리 아동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지금 노출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금 플랫폼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당사자인 청소년들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SNS 규제 정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전면 차단은 청소년 기본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실효성 문제도 있는 만큼 한국형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입니다. 보호의 측면과 또 청소년 스스로의 어떤 판단 부분들을 존중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나 교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필요한 SNS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70%가 이용할 정도로 일상이 된 SNS의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정부가 올해 새학기부터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2.3 비상기험 사태를 계기로 학생들에게도 민주주의와 헌법, 선거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겠다는 건데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올해 만 18세가 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첫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보다 어려도 만 16세가 넘었다면 정당 가입이 허용됩니다. 학생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데 당장 이번 새학기부터 시작됩니다. 민주주의 시민 그리고 공화국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어떻게 아이들이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새학기 3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내기 유권자인 고3 학생들에겐 실질적인 선거 교육을,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겐 민주주의와 헌법 등을 가르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 강사와 헌법학자들이 강사로 나서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권도 교실 정치화라며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 12.3 비상계엄 사태 뒤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다룬 교사들이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숱한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교사단체들은 걱정이 큽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르칠지,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등 제도적 울타리가 없다면 결국 교사들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거란 겁니다. 교육부는 학생 토론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입법과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오늘도 불조심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영남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건조한데 바람까지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살짝 지납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지만 바람이 강해서 쌀쌀하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해 5도에서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고 황사비가 섞여서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2.2도, 청주 12.7도, 대구는 5.7도고요. 서울의 낮 기온은 11도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낮아지겠고 춘천은 11도, 대구는 2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밀라노는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다시 영하권 주의가 찾아오겠고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나 눈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